자, 오늘 영상의 주요 키워드는요. 첫 번째, 트럼프 재판에 결정적 증언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능한 한 여의사에게 가라. 세 번째는 셀프 계산대가 미국에서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 아파트값 하락 전망이 많다입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제 상세하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그 의혹 사건 재판, 형사 재판이죠. 그 재판에서 이 타블로이드 신문 전 발행인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신문의 전 발행인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로부터 선거운동 지원 요청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로부터 선거운동 지원 요청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이분이 언론사를 소유한 언론사 소유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민감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매수한 뒤에 묻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내가 돈을 주고 산 후에 그것을 묻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와우,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건 트럼프 측으로 본다면 상당히 치명적인 증언인 셈입니다. 예, 어제 공판에서요, 타블로이드 신문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그 모회사 CEO 데이빗 패커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커가 그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데이빗 패커는 트럼프의 오랜 친구 관계입니다. 내셔널 인콰이어 전 발행인이었던 이 패커는 2016년 선거를 도와달라는 트럼프의 제안을 받고 그의 눈과 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추가적으로 증언을 했냐 하면 당시 트럼프 후보에게 해로운 이야기를 막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나는 약속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제가 왜 자꾸 중요하다, 치명적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지난주부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 중범죄이냐 아니냐 이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입막음용 돈을 주었고 또 그 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등의 혐의는 사실 경범죄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 공직에 출마한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를 조작했다? 이건 미국에서 명백한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노리는 것도 그런 것들이고요. 자, 데이빗 패커는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선거에 불리한 정보를 사들인 뒤에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묻어버리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설명드렸죠. catch and kill 수법을 활용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catch, 이건 돈을 주고 무언가를 내가 움켜쥐고 갖고 와서 그리고 kill, 그냥 묻어버린다 라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거 상당히 그 위험한 어떤 수법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어서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catch and kill. 그래서 이제 검찰이 세운 첫 번째, 검찰이 catch and kill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운 첫 번째 증인이 바로 이 데이빗 패커라는 트럼프의 오래된 친구인데, 어제 첫 증인으로 나와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증언을 한 것입니다. 데이빗 패커는 어제 트럼프가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뒤에 백악관에 입성하기까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자신과의 어떤 그 마크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트럼프와 그렇게 친한 관계가 됐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트럼프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계속 의도적으로 생산해서 많이 보도를 했고, 또 상대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즉 트럼프의 경쟁 후보에 대한 루머 같은 것을 막 퍼뜨려서 흠집내는 기사를 만들어낸 그런 일련의 과정,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진술했습니다. 데이빗 패커는 이와 관련해서 매우 기밀이다라고 규정한 이 트럼프에 대한 그 불리한 기사를 돈을 주고 매수해서 묻은 사실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트럼프 월드 타워 직원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런 소문도 당시 있었는데, 그런 소문에 대한 독점 기사 권리를 또 얻기 위해서 $30,000를 또 따로 지불한 적도 있었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되어 있던 그 맥두걸이라는
여성분 성관계가 있었다. 난 이걸 폭로하겠다라고 했는데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가서 15만 불 줄 테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언론사만 하고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15만 달러 받고 그 여성분이 사인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른 언론사에 가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15만 불을 줬는데 그것과는 또 별도로 트럼프가 그 트럼프 월드타워의 어떤 직원과 아이를 낳았대요. 뭐 이런 소문. 뭐 사실로 여부가 확인이 된 건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트럼프 월드 이 건물에 어떤 여자와 아이를 낳았대요. 이런 소문이 있는데 너 그 소문 말하지 마. 그 소문과 관련해서는 나하고만 얘기해. 다른 사람하고 말하지 마. 얼마 줄까? 3만 불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오케이 해서 3만 불 받고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런 추가적인 3만 불 추가 내용까지도 데이비 패커는 다 말했습니다. 데이비 패커는 그러면서 이 스토리는 그런데 완전히 가짜라고 결론을 내고 결국은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인 뒤에 트럼프와 이 타블로이드 신문간, 이 내셔널 인콰이어라는 타블로이드 신문간의 합의를 최대한 조용히 유지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 패커의 증언은 언뜻 보면 뭐 좀 지엽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트럼프 쪽에서도 일견 방어하는데 방어할 만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핵심 전제 기초적인 것을 웬만큼 갖추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그 과거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서 이 데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에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그냥 변호사 자문 비용 이렇게 조작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거기까지는 경범죄일 수도 있지만 이게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이 자신의 선거에 불리한 것을 덮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중범죄예요. 왜냐? 선거를 더럽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를 더럽히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갑자기 방향이 팍 바뀝니다. 경범에서 중범으로. 그래서 이제 중범이냐 경범이냐의 그 갈림길이 바로 그 지점에서 나누게 되는 것인데 그 지점과 관련돼서 아주 민감한 증언을 어제 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과정에 친분이 있는 옐로우 저널리즘. 한국에서는 뭐 기자들 중에서 뭐 돈 받고 좋은 거 써주고 뭐 또 돈 받고 안 써주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쓰레기 같은 기자라고 해서 기레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황색 저널리즘.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 선정주의에 호소한다든지 또는 있지도 않은 것을 슬그머니 과장 또는 허위 사실을 해서 독자들의 시선을 끈다든지 또는 그렇게 과장 또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어떤 사람을 더 올려준다든지 이런 거, 이런 황색 저널리즘이 미국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언론사의 책임자를 통한 그 기사 매수는 단순히 황색 저널리즘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거는 선거에 불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고안됐다라고 해서 이건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검찰의 논리이고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범죄로 즉 형사로 기소하는 어떤 출발점이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데이비 패커는요, 내일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어제 하루 쉬었고 데이비 패커는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지금 전 세계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트럼프 형사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해 놓으시고요. 계속 저희 스토리 뉴스와 함께 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갑니다. 여의사에게 가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환자들이 여자 의사에게 치료받았을 때 사망률이 남자 의사에게 치료받았을 때보다도 더 낮았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UCLA 연구팀은 80만 명의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이제 그 여성 환자가 여의사에게 치료받으면 퇴원을 한 후에 30일 이내에 다시 입원할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라면서 여의사 그 치료의 혜택이 여성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얼핏 생각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그런지는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그 연구팀은 남성 의사들이 여성 환자가 가진 질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여성 환자가 여자 의사에게 치료받았을 때 사망률은 8.15%였지만 여성 환자가 남자 의사에게 치료받았을 때는 이보다 조금 높은 8.38%의 사망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8.15 대 8.38. 뭐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차이다라고 UCLA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꼭 여성 환자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남자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여성 환자들에게 가는 게 유리하니까 그럼 남자는 남자 의사? 그것도 아닙니다. 남자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 환자들도 여의사의 치료를 받은 남자 환자가 퇴원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10.15%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환자가 남자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을 때의 사망률은 10.23%. 그러니까 10.15 대 10.23%로 이 역시 소폭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여의사의 치료를 받은 여성 환자의 30일 내 재입원율은 15.23%인 반면 남성 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여성 환자는 30일 내에 재입원한 확률이 16.71%였답니다. 15.23 대 이건 좀 나름대로 크죠. 15.23 대 16.71 재입원율이 여성 환자가 여성 의사 그리고 아니면 남성 의사에게 받았을 때 재입원율 15.23 대 16.71 생각보다 이 부분은 차이가 컸습니다. 그렇게 UCLA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자, 연구팀은 여의사들이 여성 환자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또 여자 환자들도 어떤 민감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의사를 더 편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은 더 나은 진단, 더 나은 치료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UCLA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 의사들이 좀 치료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환자를 대하는 접근법도 다른 것 같다. 또 그럴 수도 있다라면서 그런 것이 결국 치료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셀프 계산대가 없어지고 있다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이마트 등 그 대형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셀프 계산대, 미국에서는 그 셀프 체크라고 하죠. 셀프 체크가 한국에서는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도난 문제, 절도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셀프 체크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교회의 한 월마트는 최근 그 셀프 체크 계산대를 없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 있는 월마트도 이달 초에 셀프 체크 계산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미국판 다이소라고 불리우는 유통업체 이 Five Below 뭐 없는 지역도 좀 있을 거예요. Five Below라는 유통업체는 지난달 이 도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셀프 체크 계산대를 줄이겠다라고 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Five Below의 경우에 직원 계산대를 더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매장 내 영수증 확인 과정을 추가하고 그저 코스코처럼요. 그리고 더 많은 직원과 더 많은 보안 요원까지 배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중에 하나인 그 타겟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일반 셀프 체크 계산대를 10개 이하의 품목만 계산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전환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셀프 체크 계산대는 절도범들이 물건을 훔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이 소매업체들은 이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셀프 체크 계산대를 줄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명품 유럽, 아주유럽의 품격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의 네덜란드와 독일까지 US 아주 투어만의 서유럽 7개국 13일. 일정이 다르면 여행의 품격이 다릅니다.
투어업계 유일하게 박평식 대표가 현지에서 직접 설계한 40년 노하우가 담긴 아주 좋은 아주 유럽. 고객 만족도 전매주 1위. 1등 회사 US 아주투어와 함께하세요. 아주 좋은 아주 투어. 네, 관광지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요, 정말 조심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주 또 치명적인 또 예가 하나 나왔습니다. 샘플 케이스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유명 화산 관광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던 한 여성이 75m 아래로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바뉴왕이 그 지역의 한 화산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서 포즈를 취하던 중 한 어떤 그 중국인 여성 관광객 한 명인 31살의 황리홍이라는 이 한 명의 여성이 화산 분화구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좋은, 좀 더 멋있어 보이는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 찍어주세요 해놓고 자기는 자꾸 뒤로 가다가 한 발짝 더 뒤로 가다가 뒤로 떨어진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일로 당시 이 황 씨는요, 현지 가이드와 함께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한 화산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화산 분화구 인근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던 그는 실수로 자신의 옷자락을 밟고 넘어지면서 그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숨졌습니다. 실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을 보면 화산에서 포즈를 취하는 이의 모습과 함께 그 뒤로 증기와 유황가스가 막 솟아오르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때 그 사진까지만 했어도 괜찮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멋있는 걸 찍어 보려고 조금 더 움직이고 하다가 자기 치마 옷자락을 밟은 거예요. 그러면서 발이 엉키면서 넘어진 거죠. 이에 대해서 투어 가이드는 분화구에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고 여러 번 그 사람에게 경고를 했다라면서 처음에는 분화구 가장자리에서 한 2m, 3m가량 좀 떨어져서 사진을 찍었지만 좀 더 아름다운 배경을 위해서 그렇게 찍고 싶다라면서 자꾸 조금씩 더 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사진을 찍으러 이렇게 한 발짝씩 자꾸만 이렇게 가깝게 뒤로 가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이런 일은 사실 미국에서도요, 그랜드 캐년이나 옐로우스톤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환율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렇게 강달러에 의한 환율 상승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일단 지금 전망으로는요,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견조한 경제 성장과 금리 인하 지연에 중동 지역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이 달러 강세가 2025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즉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 달러 지수는 올 들어서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이 지표는요, 블룸버그 달러 지수라는 그 지수는요, 모든 선진국과 주요 개발도상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평균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 환율이 얼마나 됐나, 뭐 일본 엔화에 대한 또는 뭐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달러, 이거를 해서 평균을 내보는 건데 이게 4% 이상 올랐다라는 것이죠. 주요 6개 나라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그게 있는데 그건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 달러 인덱스 역시 올해 들어서 이건 더 올랐어요. 4.8%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속, 이제 고금리일 경우는 왜 달러가 강세냐? 네. 해외에 나가 있는 달러가 미국의 금리가 좋으면 미국에 들어옵니다. 가만히 놔둬도 이자만으로도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이제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금리 뭐 인하하니 안 하니 뭐 이러면서 지금 뭐 금리 인하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들어올까 말까 하는 달러도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 달러가 적어지니까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런 미국 경제가 요즘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미국 예외주의를, 결국 미국만 나홀로 성장하네, 결국은 미국만 예외네, 지금 전 세계가 다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만 예외네, 요걸 미국 예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미국 예외주의를 결국은 전 세계에서 좀 인정하는 분위기, 이게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은 달러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이스라엘 이란 간의 문제, 이런 충돌로 지정학적인 불안이 고조되면 될수록 결국은 미국 달러가 결국은 최후의 피난처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또 달러를 막 가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죠.
세계 2위의 자산 운용사 뱅가드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뱅가드 그룹은 달러 강세가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뱅가드의 국제금리 책임자 역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결국은 미국 달러를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 달러를 사려는 분위기가 높아지면 결국은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올라가죠. 자, 미국 달러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고 왜 그럼 미국 달러 선호도가 높아지느냐에 대한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명품 브랜드, 다 좋아하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 없겠죠. 그런데 이제, 명품까지는 아니죠. 코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저가형 명품 브랜드,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저가형이라는 게 앞에 붙으니까 싸구려 물품이라고 생각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명품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명품 브랜드 중에서는 중간 가격대,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코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클 코어스 같은 겁니다. 자, 미국의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 회사인 테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 그리고 베르사체 등을 거느리고 있는 카프리 홀딩스를 85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 합병안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니, 자유시장 경제 차이에서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아무리 자유시장 경제라 하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 소비자에게 독점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업이 독점을 하는 것, 이런 것은 막는 거죠. 아무리 자유라 하더라도. 자,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건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그 중저가형 명품 패션 산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코치가 확보할 우려 때문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중저가형 명품 패션 시장에서 코치의 모 회사인 그 테피스트리가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마이클 코어스와 코치 등이 어떤 브랜드 간의 그 어떤 경쟁이 사라지면서 수천만 명의 미국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제품이 독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라면서 그런 경우에 가격이 불합리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독점에 의한 이것은 폐해가 될 수 있다라면서 합병을 못한다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은, 이런 거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백그라운드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요, 전 세계 그 130여 개국에서 실시된 어떤 인식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인식이냐?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당신은 지지하느냐? 즉, 미국이 세계를 좀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지지합니까? 라는 조사가 있었는데, 그 평균, 전 세계 130개국에 대한 평균 그 응답이 41%는 지지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아니다라는 거 36%.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작년에 133개국에서 실시해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이런 비율이 좀, 2021년에 41%에서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지한다는. 그런데 문제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33%에서 이번에는 36%로 늘어났습니다. 지지한다는 똑같이 41%. 그런데 그 세계 글로벌로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지지하지 않는다가 1년 전에는 33, 지금은 36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글로벌 지지도는 바이든 행정부 첫 해였던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기 전에는 49%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아프간에서 철군한 이후에는 계속 하향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의 조사만 따로 딱 떼어놓고 보면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그 미국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조사한 내용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작년에 나온 결과가 재작년에 나온 결과보다 한 5%포인트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평균 지지율 41%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딱 떼어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주한미군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한반도 안보 등을 걱정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세계적인 그 리더십이 아무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를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 보너스 뉴스는 제가 맨 처음에 예고해드린 오늘의 키워드가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 네 번째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뉴스 제목은 한국 아파트 가격 하락된다 입니다. 이게 이제 제목을 제가 짧게 짓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당장 오늘 내일 하락된다는 아니군요. 조금 시간은 있고 또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린다면 일단 전망, 예측, 예상이라는 겁니다. 자, 오는 2024년부터 한국 내에 빈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40년이라니까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어떤 증상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개최한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그 주제의 세미나에서 한국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용만 교수가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한국 내 가구 수가 2039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면서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이용만 교수는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구 숫자는 인구가 좀 줄어도 가구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근데 언제까지 느느냐? 2039년까지 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9년 가구 수가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면서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40년경부터는 총 주택 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후에는 주택 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용만 교수는 2040년 이후부터는 그래서 한국의 빈집, 빈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며 이게 2050년이 되면은 전체 재고의, 즉 전체 주택, 전체 아파트의 약 13%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13%가 빈집이 된다면 뭐예요? 가격은 당연히 크게 곤두박질 치는 것이죠. 물론 부동산 학과 이 교수 한 분의 전망이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이 전망에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만도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합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5, 6년 정도 그 이상 6, 7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급격한 하락이 이 예상대로라면 한 15년 후 뭐 이렇게 예상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